네,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우리 첫 번째 강의인데요.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1교시에서는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교과목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 특히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녹색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환경, 생태적인 또는 우리 그 자연 친화적인 이런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넓은 범주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녹색 혁명이니 녹색 교통이니 녹색 소비니 그렇죠? 그런 이제 환경 생태적인 친환경 생태적인 그런 의미를 갖다 이제 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살펴봤고요. 또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녹색의 의미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더불어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유엔이 정한 지속 가능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17가지 주요 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어떤 격차를 갖다 줄이고 그러한 격차 속에는 질병, 빈곤을 갖다 퇴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 또 생활,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다 같이 아우르게 같이 아울러 서로 협조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발전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그 목표로 삼아서 그래서 힘을 합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설명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벽돌폰에서 4차 산업혁명, 5G까지 휴대전화 이렇게 이제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요즘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렇더라고요. 휴대폰을 어디다 두고 안 가져왔거나 또는 잃어버렸거나 하면은 거의 진짜 멘탈 붕괴, 멘붕 수준으로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인터넷이 딱 끊겨서 그래서 컴퓨터를 갖다가 가지고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진짜 거의 원시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갖다 이제 가질 때가 가끔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쓰고 있는, 늘 사용하고 있는 것이 거의 손을 떠나고 있지 않은 것이 휴대전화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 바로 이러한 휴대전화, 휴대전화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정리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휴대전화가 국내에 등장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최초의 휴대전화는 투박한 외관의 크기도 커서 벽돌폰이라고 불렸는데요.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기기가 됐죠. 이 휴대전화의 역사를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인 남성의 머리만큼 커다란 이른바 벽돌폰. 30년 전인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등장한 국내 첫 휴대전화입니다. 실제 벽돌보다 크고 전파가 터지지 않는 곳도 많았지만 당시엔 최첨단 전자기기로 가격도 무려 400만 원, 설치비 60만 원까지 합치면 당시 서울 일부 지역의 전셋값과 맞먹었습니다. 트렁크에다가 넣어가지고 돼 있어요. 한 벽돌 2개만씩은. 병원에 왔다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일종의 이제 없애고 직접 현장으로 뜰 수 있는 무늬만 휴대전화가 아닌 진짜 휴대전화 시대를 연 것은 바로 한국입니다. 1996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인 CDMA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전화기가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지고 문자 서비스도 가능해진 겁니다. 이후 1g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작고 가벼운 전화기들이 쏟아졌고 2010년엔 휴대전화 이용자 수가 전체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피처폰은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빠르게 몰락합니다.
스마트폰은 특히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인 LTE 서비스에 힘입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내년 3월 LTE보다 최소 20배 이상 빠른 5G 시대가 열리면 휴대전화는 4차 산업을 촉진할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AR, VR, IoT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와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5G 미래 이동통신에서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을 통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HIS는 5G의 경제 효과가 12조 3천억 달러에 이르고 수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이게 이제 몇 년 전 자료라서 뭐 불과 몇 년 전이라고 해도 이 코로나가 있기 바로 직전의 그런 자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5G가 이제 상용화가 되기 바로 직전에 소위 이야기하는 벽돌폰으로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전부 요약을 한 그런 이제 영상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늘 필요로 하는 그런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휴대폰, 이 휴대폰을 딱 싫어하는, 아주 미워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해요. 바로 뭐냐면 그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고릴라가 이 휴대폰, 핸드폰을 갖다 아주 미워한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현재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제 느끼시겠지만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곳, 여기에 이제 고릴라가 이제 서식을 하는 서식지가 있는데요. 그 서식지에 또 때마침 뭐가 있냐면은 광물 자원으로서 콜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콜탄이 이제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그 콜탄에서 이제 분리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탈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요게 바로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부속들 있잖아요. 부품들. 여기에 사용이 되는 첨단 소재예요. 그래서 그 탄탈을 갖다 얻기 위해서 콜탄을 갖다 채취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는 고릴라가 서식하는 그 서식지를 자꾸 파괴를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고릴라가 이제 살해가 되고 또 설자를 갖다 잃게 되고 그래서 고릴라들이 핸드폰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제가 고릴라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뭐 한번 같이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고릴라가 살고 있는, 서식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 그 지역에 묻혀 있는 콜탄을 얻기 위해서, 즉 휴대폰에 사용이 되는 탄탈이라고 하는 그 성분을 갖다가 분리하기 위해서 콜탄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파괴를 하고 생태계를 갖다가 침범을 하고, 그럼으로써 고릴라가 사는 서식지마저도 파괴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도 피폐가 되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자연과 함께 또 다양한 생물종과 함께 어울려 살기에는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예,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또 우리 일자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그쵸? 예. SDG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갖다 유엔에서 설정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계 각국이 노력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1020 실천 가능, 지속 가능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된 데가 있고요. 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 발전 정책 토론회라든가, 또는 뭐 안양시 같은 경우 지속 가능 발전 한마당, 그래서 같이 이러한 공론화의 무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된 바 있고요. 또 5차 의제 실천 사업, 이런 것들을 2020년도에 광주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실천 사업을 갖다 공모하는 그런 운동도 실질적으로 이제 한 바 있습니다. 또 2020년 상반기 정기 회의라든가 심포지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산업은 어떻게, 사회는 어떻게, 우리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실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이제 심포지엄 이런 것들이 개최가 된 바가 있는데요. 이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갖다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안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또 최근에는 바로 지구 환경 위기라고 하는 기후 위기와 더불어서 바로 어떠한 형태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냐면, 문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죠. 그 내용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농업 기반 사회에서 출발해 경공업, 중화공업, ICT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전하며 경제 성장을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못해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배터리,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로 도약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발표한 그린 뉴딜은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선포를 했고, 요거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유엔이 정한 여기에 17개 주요 목표에 같이 포함이 돼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 중에 하나이고, 우리 정부도 그에 발맞춰 가지고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을 갖다가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우리 사회를 갖다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정책 방향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탄소 중립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 탄소 중립은 뭐냐? 탄소 중립은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중립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탄소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표현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산화탄소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주범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갖다가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산업계라든가 각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들이 이제 배출이 되는데 특히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것이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되는 양, 배출되는 양, 여기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이라든가 또 그 해양 미생물이라든가 녹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일부 흡수가 되기도 해요. 식물들이 흡수를 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그리고 산소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배출되는 양보다 흡수되는 양이 훨씬 적다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결국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서 지구 온난화를 갖다 가속화시키고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 즉 배출한 양과 흡수되는 양을 갖다 같게, 그래서 중립이라는 거예요. 즉 배출되는 양과 흡수되는 양이 같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지구상에 배출이 되는 양은 이제 제로, 순양이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 중립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을 갖다가 0이 되도록 하는, 즉 네트로 전체 총괄적으로 제로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탄소 중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사회를 갖다 만들겠다. 그러한 산업적인 구조라든가 또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나가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지구적인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룰 때 바로 비로소 이제 탄소 중립이 달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리고 또 배출된 온실가스는 숲을 복원한다라든가 또 흡수량을 갖다 증가시키는 다양한 그런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2050년까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명실상부한 이제는 OECD 국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무를 갖다가 게을리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겠죠. 바로 이러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갖다 세우고 있어요. 여기에는 3+1 전략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것은 3대 정책 방향이고요.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가속화하고 저거는 이제 대체 에너지라든가 또는 우리 그 신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고탄소 산업 구조 혁신하고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도시 국토 저탄소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경제 구조 저탄소화를 하고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갖다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산업 육성을 하고 유망 산업들 혁신 생태계 저변을 구축을 하고 순환 경제를 갖다 활성화하고 더불어서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취약 산업 계층을 보호하면서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을 하고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갖다 제고하는 이런 3대 정책을 가지고 정부가 앞서서 이렇게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10개 과제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3대 정책의 10개 과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전략, 그것은 탄소 중립 제도적인 기반을 갖다 강화를 하겠다. 이를테면 재정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R&D, 국제협력 이런 분야를 갖다 전부 강화를 해서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탄소 중립, 이것이 왜 중요한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해운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탄소 중립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지구온난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씨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 지구 해수면은 0.26m에서 0.77m 상승하게 되고 2도씨 상승할 경우 0.1m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2100년까지 해수면이 1m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부산 해운대 같은 우리나라 사빈 해안의 경우 80.1%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기후변화가 불러오는 해수면 상승, 기온 상승, 극한기후 등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전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탄소 중립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탄소 중립은 재생 에너지 등을 늘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이산화탄소는 포집 기술 또는 산림, 습지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 제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지구의 한계 상승 온도를 2도씨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온도가 상승할 경우 폭염과 한파 등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구온도 상승을 이보다 0.5도씨 낮은 1.5도씨로 제한하면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마저도 이미 1도씨는 올라와 있는 상태라 이제 그 마지노선이 0.5도씨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을 1.5도씨로 억제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2050년 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때 한국은 2018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가 8위나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28.4%로 EU 16%, 미국 11%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탄소 다배출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 비중 역시 한국은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는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이 필요한데요.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30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즉 LEDS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 뉴딜을 발표하며 탄소 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즉 LEDS란 무엇일까요? 일단 이 LEDS를 이야기하기 전 파리 협정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파리 협정은 기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 의정서 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 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 조약으로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2016년 1월 4일 발효됐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이 탄소 중립을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EU는 2019년 12월 그린딜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 탄소 중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세계 1위인 중국은 지난해 9월 UN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2060년 이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일본도 지난해 10월 스가 총리가 의회 연설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수출 주도형 한국은 이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2050 탄소 중립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그리고 높은 무역 의존도 등 한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가 미국 증시에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 역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우리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도 이미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고 전 세계 수소연료 전지 발전량의 40%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역시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며 블룸버그 혁신지수 9년 연속 세계 톱3에 오를 만큼 우수한 혁신 역량을 지닌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의 노력 못지않게 정부의 정책도 중요한데요. 정부는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부문별 핵심 전략 5가지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발전에서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와 그린 수소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산업에서는 수소 에너지원 활용을 강화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는 한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등 효율적 자원 분배와 저탄소 제품 개발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건물에서는 기존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와 신축 건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등 녹색 건축물 확산을 통해 건물 내 에너지 효율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수송에서는 친환경 미래차 중심으로 운송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차량과 IT의 결합으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및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회 전환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및 참여 기회 확대, 환경 교육 강화로 사회 전반의 저탄소 인식을 확대하고 전환 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 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식량 위기 등 다양한 환경적 위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 또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위해 탄소 중립에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탄소 중립이 왜 필요한지 비교적 잘 정리가 된 영상이라서 제가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갖다 배우고 또 어떻게 앞으로 강의를 할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 강의의 개요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그리고 녹색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서 일자리 창출을 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성장을 한다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개념하에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또는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 성장, 사회 안정 그리고 통합 또 환경 보존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들어갔다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요 교과에서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둘러보고 현재 생태계가 처한 상황을 조금 더 이제 냉철하게 이제 바라보고요.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서 파괴된 우리의 환경을 본래 상태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자원 낭비를 줄이고 또 폐기물 배출을 이제 줄이면서도 저탄소 친환경 제품을 애용을 하고 또 적정한 냉난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지를 할 수 있는지 또 걷거나 또는 자전거 타기라든가 대중교통을 갖다 활성화를 함으로써 녹색 생활을 갖다 이제 실천하는 이제 그러한 인식을 갖다가 우리 요 수업을 갖다 통해서 같이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통해서는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지구상의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는 회복 불가능한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서 오존층 파괴라든가 지구온난화 등 전 지구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유엔에서 사회, 경제, 환경의 3차원을 아우르는 그러한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걸 이제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의를 통해서는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를 하고 지속 가능 개발, 또 자원 관련의 환경 지속성 실천 방안, 또 녹색형 소비와 생활을 만들어가는 그런데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지 이런 이제 안목을 갖다 이제 키우고자 하는 것이 이 강의의 이제 목표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행될 이제 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이번 주 강의 계획 이제 소개를 하고 다음 주는 환경과 전 지구적인 문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세 번째 주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 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문제, 인구 증가와 환경의 문제,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환경, 그리고 농업과 지속가능 발전의 그런 이제 개념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중간고사를 갖다 이제 치르게 되죠. 그리고 9주차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고 하는 환경호르몬이 어떠한 문제들을 갖다 야기시키고 어떠한 내용인가. 그리고 열 번째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얘기하는, 또는 유전자 변형 식품 또는 농산물이라고 얘기하는 GMO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할 거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들 갖다 같이 살펴보고, 또 그리고 요게 대략 한 11주차?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될 것 같은데, 10주차, 11주차의 숲속 생태 이야기라고 해서 요거는 같이, 글쎄 뭐 희망으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면 수업을 하면서 같이 숲 체험하는 것을 하면 좋을 텐데, 요게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예, 그거는 또 차차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와 환경의 문제, 플라스틱과 환경 친화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주제를 설정을 해봤고요. 요거는 아마 숲속 생태 이야기는 너무 여름으로 가기 이전에 중간고사 끝난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그런 정도로 아마 여기 주가 서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거는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강의 주제가 그래서 일부 일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요거 이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주제를 요 녹색 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같이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를테면 다섯 번째 주제의 이면지 활용하기 또는 양면 인쇄하기.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뭐 어떤 레포트 같은 거, 이제 보고서 같은 거 내고 그럴 때 이제 인쇄를 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부 여러분들 어차피 컴퓨터로 작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파일로 만들 텐데 바로 파일로 보내시면 될 거예요. 예, 그 얘기도 조금 뒤에 이제 하겠지만, 녹색 실천과 관련된 뭐 체험이라든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 사례 뭐 등등의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내용 포함해서 제가 이제 요 강의에서 참고로 삼은 자료들이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 또 유튜브 영상, 다큐멘터리, 또 신문 방송, 또 매스컴 자료, 그다음에 도서 자료들, 그리고 논문이나 세미나 발표 자료, 이런 것들을 같이 아울러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데 이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으로는 요 수업은 우리 LMS를 통해서 이렇게 VOD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강의처럼 인강처럼 시청을 이제 자유롭게 하겠지만, 실시간일 경우에는 줌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할 테고요. 요 수업과 관리와 관련돼서는 구글 클래스룸에도 마찬가지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수업 자료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부과가 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LMS에 동시에 파일을 두 군데 다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크로스 체킹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출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제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구글 클래스룸에는 올려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LMS에는 올리지 않았다라든가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크로스 체킹을, 여러분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크로스 체킹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둘 다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는 중간 기말고사 출석 과제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할 테고요. 혹시라도 수업에 참여를 하는데 거의 먼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겠죠. 그 경우에 사정상 결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모바일 폰으로, 휴대폰을 꼭 사전에 연락해 주시고, 이메일 주소, 학교 주소하고 그다음에 포털 주소, 저는 포털은 한메일을 쓰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연구실은 바로 요 건물인데, 이게 여러분들 교문 들어오시면서 영동 캠퍼스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연주황색 3층짜리 건물이에요. 여기 제가 310호가 제 연구실이니까 혹시 직접 방문해서 상의하고 싶은 거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실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라든가 상의할 거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제1강 1교시, 2교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